소속 경제운영가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지금 이제 바깥 날씨가 거의 5 도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쌀쌀한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이 쌀쌀한 날씨가 지금 10월 한파가 17년 만에 가장 맹추위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낮에도 계속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더디 오늘 27일부터 전세값 대출 다시 시행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 전세 대출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대출 상한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전세 계약을 해 두고 전세에 들어가지 못해서 잔금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집을 매입 계약을 해 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약금을 떼이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세 부분에 관해서는 새 전세 대출이 시행되는데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 잔금일 전 전세가 오른 만큼만 대출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 보증금이 4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면은 1억까지만 대출해 준다. 그전에 이미 전세 4억에 들어있던 거니까 전세값이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폭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인해서 집값도 뭐 거의 2배 정도 오르고 전세값도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만 대출해 준다, 오른 만큼만 대출한다, 그런 새로운 전세 대출 제도를 27 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대출은 또 줄입니다. 전세 대출 풀면서 다른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줄인다고 그래서 조삼 모사 정책이다, 아랫돌 끼워서 윗돌 메꾸는 그런 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금 뭐 이런 대출에 관해서 심지어는 토스뱅크, 최근에 출범한 토스뱅크도 9일 만에 대출 상한에 묶여서 대출을 멈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그 규제가 이 제대로 된 규제인가 하는 것이 인제 문제를 가져오는 건데, 은행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한마디로 금융의 중개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무조건적인 철퇴를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의 예금자들의 돈을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무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그야말로 은행 금융 중개 기능 자체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데서 나온 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이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감독원에도 거시 건전국이라는 게 생겼죠. 거시 건전성이 뭐냐면, 이런 대출을 하되 전체 거시력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 지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대출을 그냥 통째로 그냥 총괄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9일 만에 대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유가가 4주 연속 올라가면서 지금 휘발유가 1,700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그런 가운데 물가가 10월에 3%대로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9월까지 그 6개월 동안 2%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에 2.6%였죠.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는 2%입니다. 그래서 10월에 3%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공급 쇼크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난립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국내 차 생산이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공급망에 긴급 공급망 회의까지 열어서 외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삼성까지 참여시켜서, 삼성이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미국 가정의 72%가 삼성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삼성이 좀 공급망 해소에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빨리 유턴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한국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는데, 게다가 또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는, 도저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공급망 위기로 일자리들이 많이 날아갈 판입니다. 전혀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건데 자영업자들이 58%가 석 달 내 폐업한다는 골목경기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국 60개 업종에 8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58%가 석 달 내 폐업하고 51%는 버티기 위해 피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잠깐 들어가 보면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난립니다. 민간 초과 이익 환수를 뺀 사업 협약, 이 성남시가 알고도 손을 놓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의견은 성남시장이 승인한 뒤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대장동 상세문세 보고 문건에 이재명 후보가 결재를 했는데 야당은 초과 이익 환수 삭제를 몰랐느냐 하는, 그런 몰랐을 수가 있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국감이 있는데, 경기도 국감이죠. 국감이 있고 또 키 인물 중에 하나인 남욱 씨가 지금 오늘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남 변호사가 오늘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국감과 남욱 변호사 입국을 통해서 대장동 게이트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대장동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임죄를 김만배 등 4인방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그렇게 명시했다고 합니다. 4인방에서는 유동규하고 이제 김만배, 그다음에 오늘 기육하는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자 정영화 회계사 등을 말하는 건데, 지금 2, 3호하고 7호는 빠져 있군요. 게다가 이재명 지사도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은 다 빠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국감을 받겠다고 하는데 증인 채택은 제로이고 핵심 자료도 없다. 과연 이게 과연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화천대유는 압수수색 전에 성남의 뜰 대장도 사업 시행사의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아침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을 삭제하고 증인 채택은 제로, 핵심 자료는 제로. 그래서 과연 국감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압수수색할 때도 또 시장실 압수수색은 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려면 중단해야 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개발도 지금 판박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벌써 이제 위례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그 외에 또 여러 군데서 지금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상 회복에 2, 3년이 걸릴 것이다. 접종률이 85%에도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접종률 높으면서 결국은 손쉽게 된 개인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택 치료제와 확대와 먹는 치료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80%를 넘긴 덴마크랑 스웨덴은 그린 패스도 건너뛰고 방역 측면에서 건너뛰고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이 지금 이런 가운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건 지금 뭐
2 년째가 돼 가지고 겪으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재택과 출근을 겸해서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와 언택트 경제가 일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나오고 하나는 하이브리드 근무와 위드 코로나 시대의 5대 변화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고 두 번째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 지금 우리가 뭐 배달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럼 세 번째로 관훈상계 등 간섭 문화가 상당히 감소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교육 수준의 격차가 심화된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정상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면서 이제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격차가 심해진다.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5대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총은 대한경영자총협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이원 입법 규제 평가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뭐 이원 입법에 관해서 너무 많은 특히 여당이 어 과반수가 되면서 무소불위에 그냥 법을 많이 통과시켰죠. 입법 폭거라고 하는 일들을 뭐 수차례 지금 했습니다. 이 경총에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도입돼 있는 감사위원 선임 때 3% 룰이라든지 또 이원 입법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제도, 규제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 기간제나 파견 도급 등도 좀 규제를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 노사 관계를 지금 완전히 신노조 관계로 된 노사 관계를 좀 선진화시켜야 된다. 노동조합 부당 노동 행위도 신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제안들을 어제 했습니다.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친노조 반격 정책을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한국이 50%, 최고세 일본이 55%인데 우리는 할증, 대주주에 대한 할증이 있기 때문에 60%, 사실은 한국이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상속세가 우리는 지금 이걸 세율과 부과 방식, 연부연납 이런 걸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지금 OECD 38 개국 중에서 24 개국만 상속세를 부여하고 14 개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럼 28 개국 부여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어 상속세를 전체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4 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반드시 인제 계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 그전에 한 5년 전에 선거 공약 때 상속세 폐지라는 것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의 14 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더 큰 문제가 기업 상속이 안 돼서 가업에 물려받는 기업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해서 지금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신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지분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의 일가의 지분이 한 5%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한 2 조씩을 지분을 앞으로 몇 년간 5 년간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권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까지도 그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갈라파고스형 상속세는 개편 공론이 필요하다. 이 상속세가 지금 2000 년에 세법 개정 이후에 2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8 개국 중 상속에 있는 24 개국 중 한국 등 4 곳만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복지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선 후보들 토론을 보니까 뭐 중복지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지금 국민연금이 출범한 지가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숙도가 보통 연금의 성숙도가 아직 우리는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지는 전 국민이 인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지금 저복지가 아니고 거의 중복지 또는 고복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 지금 현재 국민연금도 지금 복지 지출이 지금 GDP의 2019년에 GDP의 12%인데 80년 되면은 36%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적이 나오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57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게 2040년경에 피크로 이뤘다가 57년에 고갈이 되는데 국민연금 계획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좀 부담을 주는 건 전혀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하지 않고 오직 퍼주기 파퓰리즘만 생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국민연금은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국민연금 고갈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 쪽도 지금 난립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우수 인재가 공급이 안 돼 있어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이 중요 핵심 분야 인력이 공급이 안 되고 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학, 과학이나 정보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그 고등학교 학생의 3분의 2가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라고 합니다. 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100년 대계를 설계할 때 교육 대통령은 없는가 하는 것인데요. 대학생 1인당 교육 투자가 OECD 평균의 61%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100년 대계 설계. 지금 뭐 우리나라 100년 대계가 다 무너지고 있죠. 교육 100년 대계, 에너지 100년 대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퓰리즘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은 뭐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폐지하고 오히려 혁신학교라고 하는 좌파 이념 교육에 긴구되어 있는 혁신학교가 자꾸 지금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에너지 100년 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원전을 폐기하고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하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자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원이 워낙 빈국이기 때문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주요 원자재가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이 없는 자원 빈국인데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 정권이 하던 거라고 그래서 적폐로 몰아서 다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를 간다 하면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니켈 같은 것도 지금 광산도 이미 다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자원 개발도 100년 대계 차원에서 지금 그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상 풍력이 바람이 약해서 이용률이 불과 22%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적정 초속이 7m인데 서남해 풍력 단지의 평균 6m의 초속이 6m에 불과하다. 그래서 22%의 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 데다가 발전 원가도 원전의 5배에 달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서남해 신안 앞바다에다가 2,000기의 남산타워만한 풍력 타워를 지금 건설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건설을 하는데 이것이 이용률이 22%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하는데 풍력 전력 단가는 영원으로 계산해서 그린 수소 생산비를 또 엉터리 추계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경제성 평가를 그냥 엉터리로 추계해서 경제성 있는 것으로 평가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번에 또 뭐 원전 평가할 때는 원전의 경제성을 더 낮게 평가해서 원전을 지금 폐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까지 그런 상황이죠. 끝이 없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를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 누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 체제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원전에 복귀하고 있고 영국이나 유럽도 지금 프랑스 등 복귀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톡이라고 하는 법률 플랫폼, 변호사 플랫폼이 고사 위기에 있다. 법무부에서 이미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서 로톡이 고사 위기에 있다. 매출이 67%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참 이게 도대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다시 60,000달러를 넘었다. 지금 8년간 거부해왔던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가 이번 주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에서 메타버스가 지금 확장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지금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거 가상 사무실도 지금 열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아프라고 그래서 서울 인터내셔널 아트 페어죠. 서울 국제 아트 페어에서 첫날 350억, 다음날 합해서 650억의 미술품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아시아의 큰 미술 시장이 열릴 좋은 조짐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1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 제작비 253억 원을 투입했는데 40배 투자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제작진에 대해서는 전 인센티브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 제작진이 단 직원 2명밖에 대표하고 직원 하나 2명밖에 없는 제작사에 넷플릭스가 253억 원을 투자하고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 제작사에 맡겨뒀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이 영세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과연 이것을 우리가 1조 원 잭팟을 터뜨렸다고 넷플릭스만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이게 통신망 비용, 이 통신망을 망 사용료라고 그러죠. 망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망 사용료 비용의 갈등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게 심지어 미국 외교부 국무부에 포린 팔리시라는 데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정치의 메아리인데 한국 정치의 청년들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 정신, 청년들의 좌절감, 공정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것이 경제가 추락하면서 청년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청년 중에서 정규직은 16%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실업자가 사실상 실업자, 구직 다닌자 이런 걸 포함하면 거의 30% 일자리가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알바나 비정규직이라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비참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하고 좋은 환경으로 양질 일자리를 안 만들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 정신을 포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정치 볼모가 되었다. 계층 사다리는 실종이 되고 있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를 해소하려면은 결국은 성장 파이를 키우고 있는데 성장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더 몫을 나눌 수가 없죠. 심지어 최근에 노조에서는 한노총, 민노총끼리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민노총 내에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역 지부 간에 서로 물량을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에서는 유치원생까지 노동 3권 교육을 시킨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유치원생까지 초중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초중등 학교 교과서를 정규직들이 주도하면서 역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가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생까지 노동상권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미국이 국가부도 문제가 미국은 국가부도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으면 상하자원을 인준을 받아야 재정 지출할 수가 있는데 이미 벌써 미국의 국가 부채가 12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 지출이 봉쇄가 될 우려가 있었는데 12월까지 한 두 달 남았는데 잠정 유예를 했습니다. 잠정 연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이게 공화당 문제냐 민주당 문제냐 서로 지금 내탓 서로 여야가 공방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중국이 올레드가 전해전술 마구 돈을 쓰는 거죠. 삼성과 LG 아이폰의 공급량 30%를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올레드가 본래 한국의 세계 최강이었는데 결국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서 중국의 세계 최강이 지금 되었죠. 한국은 지금 올레드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제 QLED라고 그래요. 좀 더 발전된 고기술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이 없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 기업 활력 제고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이 계속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고 자동차도 사실 한국 기업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면서 기술 전수가 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K-바이오도 중국의 수출이 기술 수출만 2조 원을 돌파했는데 문제는 이 기술 수출이 중국이 임상 장벽이 낮기 때문에 기회의 땅에 대해서 많이 중국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또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 중국의 최대 실업제 라인을 구축했는데 연간 2억 2,500만 병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기술이 이전되지 않을 수가 없죠. 중국 경제는 지금 유령주택이 1억 채에 달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1억 채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그동안에 국제 초저금리 상태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저도 2-3년 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교수들이 저한테 그런 설명을 저 아파트를 다 지금 비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집을 짓고 투자하고 해서 근데 그게 다 텅텅 비어 제가 어느 중국에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수랑 10명 무슨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걸 보면 중국이 지금 과잉 투자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문제가 터졌죠. 터지고 있는 흥다 사태 등등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중국에 3조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외채입니다. 그중에 60%가 단기 외채예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중국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공동 부유를 외칩니다. 같이 잘 살자 그 얘기죠. 좋은 얘기죠. 분배를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중국이 계속 IT 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을 계속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공동 빈곤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8월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굉장히 아마 마5 정도의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서 북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거 지난번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데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중국이 미국의 컴퓨터 기술 회사를 해킹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죠.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전략 물자에 관해 특히 반도체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과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까지 구축을 하고 한국도 거기에 명시적으로 포함 안 됐지만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상당히 안정적인 건 안 됐지만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호응이 없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대북 해법 외교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국 정보수장이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북핵 수석이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지금 그런데 미국도 미온전 입장이고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 얘기한 데 이어서 또 외교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미국 가서 하고 지금 서훈 국가정보실장도 청와대 정보실장도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무슨 이 정보수장들도 이런 얘기 서울에서도 모이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 종전선언,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전방위를 띄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큰 이벤트를 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에 있는 대선 앞두고 큰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한 계속 정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 방문하고 있는 북핵 수석 대표는 북과 인도적 분야 협력 사업 준비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북한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것이다. 이런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굉장히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국 대사가 9개월째 공석이고요.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대북 특별대표는 인도네시아 대사 겸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잘못하면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 미중 간의 창피가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잘못하면 2조 말에 잘못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같은 그런 비운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이번 대선은 정말 대단한 한 번도 경험 못한 대선이 될 것이다. 2번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번 경험하면 안 되는 이런 나라를 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대선은 정말 대선은 종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뭐 이재명이 과거보다 대응 방식 이재명 과거보다 대응 방식이 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퇴임 후 안전을 노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대장동 게이트 등 걸려 있는 문제가 서로 공생 관계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수행비서가 집단 폭행으로 유죄 전력이 있다. 야당에서는 이것이 깡패식 정치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세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당시에 여러 조폭들이 많이 저변에서 도와주고 있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행비서가 집단 폭력으로 유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깡패식 정치로 가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야권에서도 윤석열은 좀 야권은 양강이죠. 윤석열은 주호영을 영입하고 윤상현도 지지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홍준표는 최재형과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세 불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2030이 문재인에게 다가가고 있다. 2030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언제 봐도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경제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 해설을 합니다만 정말 한국은 좋게 얘기하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지만 정말 냉정히 보면 대혼란 속에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청산될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인지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